특히 조선시대 정조 연구를 많이 하신, 책을 많이 내신 김준혁 의원님께서 이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맡아주시죠. 반갑습니다. 저희 축제 분위기죠? 우리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꽉 500명이 차도 20분이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지금 1시간 25분이 지나도록 이렇게 많은 분이 남아있는 것은 이만큼 어쨌든 아직도 친일청산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들, 또 아직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싶습니다. 오늘 더민주 하나되는 대한민국에서 기획하고 또 주최 주관해서 오늘 이렇게 큰 자리 마련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강님을 비롯한 더민주 하나되는 대한민국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간이 12시까지인데 12시까지 하기에는 약간 좀 모자랄 것 같고 한 10분 정도만 더 해서 우리 두 분의 의원님과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굉장히 많은 소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두 분의 의원님은 300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원님들 말씀 듣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모경종 의원 인사 말씀하는데 대단했죠?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재명 경기도 지사 시절에 청년 보좌관 한 명을 공개 채용했는데 1000대 1로 합격한 분이죠. 이 대통령이 사람은 참 잘 본다,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분 따로 소개 안 해도 되겠죠? 네! 질문부터 바로 들어갈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독립운동가 후손 말고 국회 안에 의원회관 안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 줄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뭐? 의원실? 호실? 와, 다 알고 계시네요. 자, 이 두 분의 연관성이 바로 815입니다. 예, 현재 815의 주인공 김용만 의원님, 이전 815의 주인공 박찬대 의원님. 그러면은 이 815 어떻게 해서 의원회관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먼저 김용만 의원님부터.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뭘 노력을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22대 때 들어오고 나서 이제 원내대표님이셨고 제가 이제 원내부대표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원내대표님께서 제가 이제 호실 배정이라는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을 때 본인이 쓰시던 방의 이 상징성이 독립운동이다 보니까 백범의 후손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내리사랑이죠, 내리사랑. 그냥 와가지고서는 이 의미 있는 방을 너가 썼으면 좋겠다고 선뜻 내주셔가지고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 332호 쓰고 있는데 저는 전임 의원님, 누군지도 모르는 의원님 방이 비어서 배정받아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원내대표님께서 본인이 쓰시던 방, 보통 본인이 쓰던 방을 잘 안 내주는데 본인이 쓰던 방을 내주셨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자, 그러면 그렇게 내려주신 마음과 또 본인은 어떻게 해서 또 처음 815호로 들어가시게 됐는지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초선 의원들이 자기 첫 번째 방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주어지는 방을 그냥 받는데요. 저도 815호를 그냥 받았어요. 운명이죠. 제가 2014년 4월 16일 날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2009년 5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노제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후벼 파지는 것 같아서 잘하던 회계사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결심한 지 5년째 되는 해였는데요. 그때 세월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방선거에서 우리 인천에서 송영길 의원이, 아니 시장님이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때 굉장히 혼란이 왔었어요. 한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뭐 이런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가 생각이 나고 이럴 때 우리 지역에 시민운동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정치인이 주권자인 국민을 원망할 수 있냐. 어떤 환경과 사건에 있어도 선거의 결과는 우리 부족함 때문이다. 이렇게 정말 맞는 말이지만 가슴 아픈 얘기를 했고요. 저는 그거를 수긍하고 그날 동지들하고 백두산을 갔는데 백두산 천지를 딱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패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권 선배들은 내일은 해가 뜬다. 빼앗김들에도 봄을 오는가. 막 이런 민중가요와 옛날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 아파했는데 제가 그때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안중근 의사의 영웅이었어요. 제가 집회장에서 많이 불렀죠? 하늘이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선배들의 요구에 의해서 밥을 먹다 말고 술을 먹다 말고 아무튼 모임만 하면 그 노래를 부르라 그랬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뻘쭘하지만 이거 한번 오래 걸려요. 그때마다 우리 선배들이 우시는 거예요. 아니야, 조금 있다. 네, 먼저 좀 진행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짧게 얘기할 수가 서서히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그 노래를 2014년 6월 달부터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6년 4월 13일 그날 20대 총선이 있었고 제가 그 노래를 수백 번을 불러가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던 인천 연수구 갑에서 제가 214표 차이로 아슬아슬했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나서 가장 적은 표차로 민주당의 의원이 됐는데 제가 이기면서 123석 대 122석으로 한 석 차이로 기적같이 민주당이 일당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로 수정됐지만 2016년도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로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의정원하고 맞춰서 11일로 고쳤는데 제가 4월 13일 날 총선을 치르면서 안중근의 노래를 부르면서 214표를 이겼는데 보니까 그 214표가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운명이 아닌가 이러고 나서 방을 배정을 딱 받았는데 815호가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석정화부와 안중근 의사와 하늘이 돕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815호를 굉장히 애지중지했어요. 특히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숫자의 의미를 엄청 부여해요. 그래서 제 방을 쓰고 있던 분이 그 방을 며칠 안 비워주셨어요. 윤호중 장관님이신데 매일 가서 언제 이 방을 비워주나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방을 애지중지하면서 8년을 썼는데요. 근데 우리 백범 선생님의 증손인 김용만 의원 평소에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이 방을 김용만 의원한테 넘겨주면 좋겠다. 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방 배정에 대한 권한도 있고 그래서 제가 815호를 처음 받았을 때 그 감동과 그 기쁨을 김용만 의원한테 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안을 했고 스토리가 이렇게 되고요. 그랬더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818호를 받게 됐어요. 마음을
2024년 그때 5월달에 방을 넘겼는데 818호는 언제 얻었냐면 2025년 6월 13일 이후에 얻었으니까 한 13개월쯤 있을 때 원내대표 딱 끝나고 나니까 818호 방이 비어 있어서 그 방을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둘이 815호를 쓰게 된 계기인데 독립운동가 후손의 방으로서는 최적 아닌가요? 띄워서. 저는 지금 박찬대 의원님께서 이게 의미가 있는 날짜들로 이렇게 된 게 참 우연이다 한데 저도 좀 신기했던 게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민주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이제 공천이 된 날이 3.1절이에요. 그리고 방금 이제 우리 박찬대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임시정부 수립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당선된 날이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왔는데 선배님이 또 8월 15일인 광복절을 8.15 방을 물려주시게 돼서 저는 이 스토리를 믿을 수밖에 없고 저 또한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월 13일 날 임시정부 수립일이었던 그날 20대 예선에서 제가 이겼는데 214표를 이겼다. 너무 기뻤죠. 그게 한석 차이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의장을 낼 수 있었고 그해 말에 세월호 사건에 사실 최종 책임을 져야 될 박근혜 그 무능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탄핵을 시켰죠. 제가 2009년 5월달에 노무현 대통령 노제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그 말 하나로 깨어있는 시민이 무엇인지 조직된 힘이 무엇인지 찾다가 정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7년 만에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 해에 세월호 때 그렇게 조금은 원망스러웠던 주권자들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고 나서 2년이 되지 않았을 그때 안철수의 분당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2대1로 싸우는 그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적같이 일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하고 새 정부를 세웠는데 그 날짜가 며칠인지 아세요? 5월 10일이었죠? 그날이 제 생일입니다. 원래 이 숫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수라고 하는 것이 제 생일은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저는 8월 14일에 태어났어요. 우리 사회자님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진행을 하다가 그냥 두 사람이 대답으로 그냥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숫자, 꿈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농담이지만 진짜인데 제가 당선되기 전날 우리 큰아들이 아빠 제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온몸이 똥으로 감싸졌다고. 누런 똥으로 완전히. 그래서 아빠가 꼭 당선될 거야. 내 꿈 사가. 그래서 내가 1,000원 주고 사갔죠. 그랬더니 며칠 전에 또 꿈을 꿨다는 거야. 그래서 뭔 꿈이냐 그랬더니 파랑새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빨리 사가라 그래서 이건 너 그냥 가져라. 이번에 대학 졸업하니 네가 잘 될 거다 그러고 말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숫자 이야기하니까 지금 4.16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날부터 시작해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달 16일마다 수원 메탄동에서 집회를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참여했는데 우리 서지연 조익현 부부 좀 와 있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 거기 같이 있는 분들이 매달 16일마다 이렇게 아직도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시민이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좀 질문을 많이 드려서 사실 두 분이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시기 때문에 참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기쁨도 있겠지만 815 받는 이런 기쁨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시선도 있을 수 있고 저분들이 더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막 부여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 하나도 더 신중하고 발언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김용만 의원님부터 백범 선생님 효창공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도 있을 테고 또 거기 가면 또 이름도 김용만 의원님 이름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더 큰 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담감도 많으실 텐데 좀 어떠세요?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저보다 부담이 훨씬 크실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래 김용만 의원님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박찬대 의원님. 네, 아마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번 토크쇼도 그렇고 제가 의정 활동을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봐보시면은 개인 김용만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역사계를 좀 대변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또 그 과정 속에서 백범 할아버지의 이 가문의 후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잘못하는 것이 그냥 개인 김용만 혼자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가문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백범 할아버지까지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부담감을 좀 상쇄시켜주는 게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자부심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백범 할아버지께서 힘든 부담감을 주시면서도 또 그분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면서 할 수 있게 올해도 아까 맹성규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백범 탄생 150주년의 해이면서 동시에 그 해를 기리기 위해서 유네스코에서 백범 기념회로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올해 아주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부심과 부담감 중간 어딘가쯤에서 제 나름대로 이 멘탈 관리 열심히 하면서 좋은 민주당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일단 저는 반남박씨입니다. 어머니가 고성이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석주 선생의 임청각이 우리 어머니의 큰 집이다. 안동에서 같이 지냈고요. 특히 마지막에 손부였던 허은 여사가 돌아가기 전에 인천 용현동에 구멍가게 하고 있는 작은 골목집에 오셔가지고 며칠을 계시다가 좀 그런 기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임청각에 지금 저기 이창수 종손이 있는데 저하고는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옆집에서 같이 살아왔던 집안이고요. 그래서 우리 외가가 임청각에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었지 우리 김용만 의원처럼 그것을 생활 속에 깊이 알고 있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각성도 늦게 생겼지만 우리 외가 집안에 대한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 내용도 늦게 깨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은 믿어주시겠지만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먼저 역사 앞에서, 두 번째 국민 앞에서,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잘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예, 집안에 누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부심도 생기고 때로는 그것이 용기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 행동을 삼가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부담은 어느 장소를 가든지 영웅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모병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 어려운 인고의 세월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함께 했던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작년 그 1년 동안 차가운 아스팔트와 눈밭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제시대 만주에서 저 서간도와 연해주에서 정말 온몸을 던져가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분들의 그 정신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일일까? 우리가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야기 많이 하는데 특히나 신흥무관학교 세우신 우당 이회용 선생님 집안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당의 육형제들. 근데 둘째 형이었던 그 이석용 선생 돌아가실 때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명동 일대 땅이 다 그분들 땅입니다. 그래서 뭐 계산을 좀 잘못한 분들은 뭐 당시 팔았던 금액이 요즘 돈으로 한 400억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명동 일대 전체 땅을 요즘 계산하면 한 20조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엄청난 금액의 땅을 그것도 매우 빨리 파격적으로 빨리 팔아서 신흥무관학교 세우셨는데 그때 그 엄청난 고통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힘들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느냐? 바로 그분들의 부인들, 며느리들, 딸들이었습니다. 정말 대갓집 마님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자기의 노비들을 독립군으로 만들고 그분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그리고 바느질을 했어요. 아마 우리 석주 선생님 그 부인께서도 자당께서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집안에서 좀 특별한 이야기 좀 부인과 따님 며느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많이 들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석주 선생의 손자 며느리인 허은 여사님 얘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뵙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석주 선생의 배우자 되시는 우리 김우락 여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집안 전체의 종손 며느리로서 이 안동에서도 99칸이라고 하는 영남 지방의 가장 큰 부호의 사실 종손 며느리였지만 1910년에 그때 나라를 잃고 나서 바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1911년 1월 달에 온 식솔들을 데리고 서간도 만주 지역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평생을 어떻게 보면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았을 그 부호의 며느리가 노비들을 전부 다 면천하고 그리고 유학자 집안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주를 없애고 그 다음에 신의를 전부 다 위패들을 땅에다 묻고서 조국이 광복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들은 그 허은 여사의 아직도 내 귀에는 서간도의 바람소리가 라고 하는 구술집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금방 읽을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고생을 합니다. 물론 남정네들은 사실은 일을 하고 그리고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부민단 경학사를 세우고 아까 말씀했던 신흥무관학교의 그 전신인 신흥강습소라는 것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독립 무장투쟁의 기초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모든 뒷바라지를 누가 했냐면 그 강요자분들이 하신 거죠.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너무 막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는 그 간도 지방에 거기에 작은 정부를 만들다시피 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 하는데 아마 손톱이 다 닳고 아마 뼈가 다 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임청강 집안에 독립유공자가 9명이라고 했는데요. 2019년도에 두 분의 여성 독립운동가로 추서되신 분들이 아까 말했던 우리 김우락 여사하고 허은 여사, 그러니까 석주 선생의 부인되시는 분과 손자 며느리 두 분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바깥 남자들이 했던 그 고생보다 말하지 못할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과 탐구가 지금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허은 여사의 사진이라든가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96세세요. 아직 똑똑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참고로 연합니다. 94세. 우리 친가도 안동에서 반남박가라 그러면 그래도 꽤 행세하는 집안이었는데 우리 외가가 워낙 강해서 우리 엄마가 고송이시고요. 엄마의 외가가 의성김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김우라, 김대라, 예, 거기 의성김씨, 내학김씨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안동에서 혼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혼맥하에서 그 과거의 유학을 버리고 예, 혁신 유림으로써 예, 아무튼 그 고생이 점철돼가지고 아마 그 후손들은 다음에 할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여기까지. 예, 어마어마한 근데 지금 이제 그 뭐 의성김씨, 반남박씨 이런 얘기하니까 약간 어색하기도 할 거예요. 이게 저 안동 지역 가면은 뭐 이런 표현보다 뭐 참판국댁이나 뭐 펜서댁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반남박씨는 조선시대의 과거 국제자 합격 1위 집안이 반남박씨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 예, 저 1866년 평양에서 제너럴 셔먼호라고 미국 제너럴 셔먼호를 저 대동강에 빠뜨리게 만드는 장군인 박규수 다 이게 연암의 손자인데 반남박씨들입니다. 반남박씨 다음에 과거 급제가 많은 데가 이제 저 양주조씨, 그 다음에 이제 뭐 청풍김씨 이렇게 나가는데 반남박씨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영특한 집안으로 명문 집안으로 소문이 났고 의성김씨는 이제 경북 의성인데 거기가 아주 강골 집안이에요. 강골 집안. 예, 아주 대단한 집안인데 자,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사실은 할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라 말씀을 좀 줄이는데 석수 선생님 집안 이야기 딱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면 석수 선생님이 압록강 넘어가는데 며느리가 애를 낳으려고 해. 예, 근데 이 외놈들 땅에서 절대 애를 낳을 수는 없다고 해서 애를 못 낳게 하고 강을 건너가서 애를 낳게 하고 그 일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김용만 의원님한테 좀 마이크를 좀 넘기려고 하는데 사회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박찬대 의원님 답변 중에 서운하고 품격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예. 아까 우리 백이성 강사님께서 그 이상용 선생님의 품격이 맞지 않는다 해서 이제 보호부를 통해서 좀 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상용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김상옥 선생님의 지금 증손녀도 여기 와 계신 것 같고 김동상 선생님의 사무국장님이신 김원일 선생님도 여기 계신데 김동삼 선생님, 김상옥 선생님, 이상용 선생님, 박은지 선생님, 이동현 선생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품격이 맞지 않는 적합하지 않은 수준에서 평가절하되어 계신 분이 1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훈부 장관님이랑 같이 이재명 대통령님이랑 이분들의 품격을 올려야 된다 해서 13분에 대한 품격을 재심사했거든요. 자, 이 내용은 우리 김용만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용만 의원님이 독립운동가 후손이라서도 있지만은 정무위원으로서 특히나 이 민족 문제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이 잘못된 독립운동가들의 서운에 대해서 바로잡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하라고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박수 한번 다시 주세요. 원래 질문 많이 받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근데 우리 김용만 의원님이 우리 상상보다 무지하게 세게 그 국회 의정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셌느냐? 야, 이건 진짜 놀라울 정도로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우리 젊은 김용만 의원님 하신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본인이 직접 파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